구글에 가서 기후 변화는이라고 치면 사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후 변화는 속임수라고 나오는 반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고 나오죠. 사는 지역에 따라 그리고 구글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관심사에 따라서 다른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 That's not by accident, that's a design technique.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일이 감시되고 추적되고 있으며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관찰되고 기록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페이스북 좋아요 버튼의 창시자, 트위터의 핵심 개발자 출신, 전 핀터레스트 사장, 구글, 인스타그램, 유튜브, 가장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의 전직 임원들과 직원들이 윤리적인 이유로 회사를 나오거나 직종을 바꾸며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 뒷면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요. 스티브 잡스는 자녀들이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마크 주커버그는 자녀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차단하며 빌 게이츠는 자녀들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제한합니다. 실리콘밸리 전문가들은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낸 창조물임에도 이것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다큐 소셜 딜레마는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데요. 미국에 공개한 지 28일 만에 3,800만 뷰를 기록하며 엄청나게 화제를 모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다큐를 보고 SNS 사용을 중단하기도 하며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결국은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소셜 딜레마.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약 산업 외에 소비자를 유저라고 부르는 유일한 산업. 이 말에 숨겨진 의미는 우리가 사용하는 SNS들이 중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설계한 전문가들이 그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SNS를 사용하는 동안 우리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방출된다고 하죠. 도파민은 우리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도박을 할 때 뇌에서 나오는 바로 그 호르몬입니다. 소셜미디어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은 우리가 온라인 상태일 때 도파민 생성을 유도해 사용자들의 온라인 지속 시간을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 동안 끊임없이 작은 보상들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이 눌러주는 좋아요 버튼, 상대방이 지금 타이핑을 하고 있다는 표시의 말풍선, 누군가가 내 사진을 태그하였다는 메시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도파민을 방출시키고 이로써 온라인 상태가 아닐 때 도파민 결핍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핸드폰을 사용하면 잠을 들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전 구글 디자인 윤리학자 트리스탄 해리스는 이것을 라스베가스의 슬롯머신에 비유합니다. 슬롯머신의 손잡이를 당길 때마다 다음 화면에 무엇이 뜰지 설레게 만드는 것처럼 스마트폰의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새로운 포스팅들이 뜨는 소셜미디어 앱들이 정확히 같은 원리라고 하죠. 그러나 소셜미디어는 나이 제한을 하는 술, 담배, 도박과는 다르게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요즘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소셜미디어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되어 있죠. 중독과 자극에 너무 어린 유저들이 노출되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염려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SNS 앱들이 등장한 2009년부터 청소년기 아이들의 우울증과 정신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10대 여학생들 사이에는 자해와 자살 수치는 놀라울 정도로 급증하였습니다. 실리콘밸리 전문가들은 대부분 자녀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고 스크린 타임을 제한시킨다고 하죠. 본인들이 만들어낸 창작품이니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렇다면 사실 소셜미디어는 대부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자들을 이렇게까지 중독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관용구처럼 쓰인다는 구절, 상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당신이 바로 그 상품입니다. 이 한 문장이 다큐 속 전문가들이 말하고 싶은 요점인데요. 친구랑 대화만 나누었던 어떤 특정 상품이 몇 시간 뒤에 광고로 나오고 웹에서 찾아봤던 정보와 관련된 배너가 인터넷 창에 뜨는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트위터의 핵심 개발자 출신 제프 지버트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수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주의 깊게 관찰되고 기록되며 어떤 화면에 오래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정확히 얼마의 시간 동안 멈춰 있는지도 기록된다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다른 서비스나 제품들과는 다르게 소셜미디어는 대부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죠. 그리하여 더 접근성도 좋고 인기도 많은데요. 하버드대 교수 쇼샤나 주보프는 감시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으로 인터넷의 대규모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개인 데이터를 판매하여 얻은 이익을 말하죠. 온라인에서의 행동을 분석해 각
각 개인에게 최적화된 광고와 상품들을 추천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자본을 벌어들이고 있는 이 테크 회사들은 모든 비즈니스가 원하던 확실성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하죠. 사람의 성향과 취향을 분석하고 행동을 예측해 인간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석유의 미래, 돼지고기의 미래에 투자하는 시장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미래에 대해 독점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거대 기업들 중 가장 정확하게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누군가가 승리하는 대결이라고 설명합니다. 실험용 쥐에 비유하며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는 대규모 글로벌 실험에서 사람이 사용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추천 영상, 추천 포스팅을 우리가 고른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고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본인이 보고 싶어하는 뉴스나 정보만 접하게 되며 이런 현상들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자게이트 사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코밋 핑퐁이라는 워싱턴 DC의 평범한 피자 가게가 아동 성착취와 인신매매를 하는 아지트로 변질돼 총기 난사 테러까지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선거운동 책임자의 이메일이 해킹되었는데 이메일에는 피자, 파스타, 치즈 등의 단어가 몇 차례 등장하며 우익 음모론자들은 치즈 피자가 아동 성착취의 은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트위터, 유튜브 등에 올립니다. 이 가짜뉴스는 삽시간에 엄청나게 전파되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피자 가게의 지하실은 아동 인신매매 조직들의 아지트라고 알려집니다. 그리하여 민주당 고위직들은 인신매매나 성착취를 즐기는 악마 숭배자들이라며 음모론이 굳혀지고 급기야 피자 가게 앞에 총을 들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 피자 가게는 지하실 하나 없는 평범한 피자 전문점이었죠. 실제 사실과 아무 상관없는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를 타고 이렇게까지 부풀려질 수 있다니 믿기 힘들지만 우리가 접하는 정보 중 가짜뉴스는 허다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클릭을 하고 몇 초 동안 영상을 봄으로써 수천 개의 추천 목록이 생성되고 이것이 정치적 선전이나 음모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알고리즘은 그 정보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고 사용자가 계속 보고 있는지만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 통계적으로 가짜뉴스는 진짜뉴스보다 6배나 더 빨리 퍼진다고 합니다. 보수는 더 보수 성향으로 치우치게 되고 진보는 더 진보 성향으로 치우치게 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저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 모를까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뉴스와 정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죠. 각자가 관심 있어 하는 정보만 편파적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진실이 무엇인지 모호해지고 소셜미디어들 자체도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당연히 구분이 더 힘들다고 하죠. 그리하여 무엇을 염려하냐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내전, 문명의 붕괴, 민주주의의 파멸, 그리고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AI가 언젠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죠. 그러나 트리스탄 해리스는 이미 우리가 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셜미디어 테크 회사들에는 아주 많은 컴퓨터들로 가득 차 있는 수많은 방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컴퓨터들은 끊임없이 계산하며 예측하고 이미 우리가 사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페이스북 좋아요 버튼 공동 창시자는 처음 좋아요 버튼을 만들던 순간을 공유하며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전파할지 설렜다고 하죠. 그리고 테크놀로지와 소셜미디어의 발전은 우리에게 수많은 편리함과 이점을 가져다 주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소셜미디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이토록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이 문제라는 것인데요.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지금의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초래된 것에 대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세금을 내는 것처럼 회사들이 데이터를 얻을 때도 세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사용자로서 이용당하는 상품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모든 SNS 앱 지우기, 그게 안 된다면 모든 푸시 알람 끄기, 취침 30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침실 밖에 두기, 고등학교 이전 아이들은 소셜미디어 접속 금지시키기, 자녀와 매일 적합한 스크린 시간을 상의하여 정하기, 소셜미디어를 통해 찾은 정보는 공유하기 전에 팩트체크부터 하기,
앱에게 부여하는 GPS, 카메라, 연락처 등의 접속 권한 의식하며 사용하기. 나와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의식하여 살펴보고 내 피드에 제시된 것보다 세상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현실 스스로 인식하기. 검색 기록을 저장하지 않는 검색 엔진 사용하기. 다큐는 공개 후 화제를 모으며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한 언론인은 즉시 스마트폰을 쓰레기통에 버린 뒤 그 쓰레기통을 페이스북 임원의 창문으로 던지고 싶게 될 다큐라고 리뷰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현 시대 가장 사람들이 알아야 할 문제를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고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큐 속 비판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테크 회사들 중 페이스북은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2페이지나 되는 성명서의 요점은 소셜 딜레마가 어렵고 복잡한 사회 문제에 편리한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보며 소셜미디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세대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컨설턴트인 사이먼 사이넥이 몇 년 전 소셜 딜레마와 아주 유사한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는 유명 인터뷰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4가지 요점을 설명하며 현재 젊은 세대가 왜 최악의 세대라고 불리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요새 젊은 애들은 게으르고 제멋대로며 참을성도 없는 데다 나르시즘에 빠져있다고 기성세대는 손가락질한다죠. 밀레니얼의 부모 세대는 자식들에게 너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고 노력만 하면 무슨 꿈이든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그의 부모들과 다르게 훨씬 더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스킬은 배우지 못해 사회에 나오는 순간 꿈을 이룰 수 없다고 금방 깨닫습니다. 원하는 TV 프로그램은 기다림 없이 바로 시청할 수 있고 사고 싶은 물건은 몇 시간 만에 배달되고 심지어 데이트 상대도 클릭 한 번이면 구할 수 있죠. 밀레니얼 세대는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얻을 수 없는 2가지, 커리어에 대한 성취감과 인간관계입니다. 테크놀로지와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내력이나 참을성이 바닥이 되었는데요. 이를 구해도 즉각적인 성취감을 얻지 못하니 이를 자꾸만 관두게 되고 얕은 인간관계에서 허무함을 느끼며 쉽게 우울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성세대는 게으르고 참을성이 없다며 쉽게 질타하는 것이죠.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는 것은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걸 모르는 소셜미디어 세대들은 인생의 깊은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본인에게서 찾게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며 우울증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사이먼 사이넥도 실리콘밸리 전문가들처럼 소셜미디어 나이 제한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도파민 생성으로 중독을 유도하지만 나이 제한이 없는 소셜미디어는 어른들이 술과 담배를 아이들에게 주며 하고 싶을 때마다 해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유합니다. 이로써 지금의 젊은 세대는 중독과 우울증에 훨씬 더 노출되어 있고 삶의 깊은 의미를 더 찾기 힘들며 이전 세대와의 격차는 더 커지는 것이죠. 소셜 딜레마가 왜곡되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지금 우리 모두가 고려해볼 만한 문제를 제시한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다큐를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소셜 딜레마는 다큐 중간중간 연출된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와 다큐 드라마로 구분되며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고 흥미롭습니다. 다큐를 시청하신 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잡학사전입니다.